어머님, 오늘도 자고 가세요? 그 말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건조한 음성이 현관 타일 위로 차갑게 퍼져나갔죠.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고 그 좁은 틈 사이로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나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고 온 김치통을 보는 며느리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보지 않은 척 하려는 듯이요. 현관벽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현관문 너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집인데 반가워하겠지 싶었던 마음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문고리를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나를 안으로 들이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현관문을 방패 삼아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김치를 들고 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죠.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가 최고예요라고 말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내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받아들 때도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현관에서만 서성이다가 바로 문을 닫곤 했죠.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니까 피곤할 수도 있다고 나름대로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오늘, 그 오늘도 자고 가세요?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건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경계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딱 거기까지만 허락하겠다는 듯한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나는 김치통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통이 타일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현관에 울렸죠. 며느리의 시선이 다시 김치통으로 향했다가 이번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움 아니면 불편함 같은 것들이요. 아니야, 집에 갈게. 늦었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며느리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죠. 김치통 2개를 현관 바닥에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니야, 피곤해서 그럴 거야.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아들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문턱을 넘을 권한조차 없는 그저 김치나 갖다 주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자식 집에 가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이 되어버린 게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죠. 오늘따라 집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그랬죠. 나는 음식을 갖다 주고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그게 우리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갈비찜을 했더니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 그릇 담아갔었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죠. 그리고는 금세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손이 현관문을 더 열지 않고 그대로 잡고 있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마치 내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듯이요. 갈비찜이 담긴 냄비를 받아들면서도 시선은 계속 현관 밖을 향하고 있었죠. 빨리 가주길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했더니 괜찮아요, 어머님. 거실에서 쉬세요라며 날 내보냈죠. 그때는 그저 며느리가 내게 편하게 쉬라는 배려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종의 거리두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엌에 있는 게 불편했던 거죠. 자기만의 공간에 내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은 아들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는데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이라고 말하다가 말끝을 흐렸죠. 나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꼭 전화를 하고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화를 해도 며느리는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거나 약속이 있다거나 피곤해서 일찍 쉬어야 한다거나 변명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계속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가 좀 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져간 반찬통들이 그대로 냉장고에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우연히 들른 날 현관에서 살짝 보인 부엌 쪽을 통해 알게 됐죠. 지난번에 가져간 나물 반찬이 그대로 있었고 그 전에 가져간 장조림도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보면서요.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다는 게 내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고 가세요? 라는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건 초대가 아니라 경계선이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오라는,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는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 다정했는데 웃으며 팔짱도 끼고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따라다녔는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텅 빈 집안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이 집이 오늘따라 더 넓고 차갑게만 느껴졌죠.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내일 또 뭘 만들어 갈까 생각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아들은 어떻게 보겠나 싶어서 망설여졌죠. 엄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까봐, 서운해할까봐.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묻고 싶었죠. 사실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컴퓨터 자판 소리가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죠. 아니야, 그냥. 요즘 애들 원래 그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애매모호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은지 나조차도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죠.
엄마, 혹시 지수 때문에 그래? 지수 며느리의 이름이 아들 입에서 나오자 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눈치채고 있었던 걸까요? 나와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요즘 내가 너무 자주 가나 싶어서. 아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자판 소리도 멈췄죠. 그 정적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아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죠.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그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무 자주 갔나 보다. 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볼 수 없었지만요. 전화기를 든 손이 축 늘어뜨려졌고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인데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엄마, 미안해. 지수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예민한가 봐.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나는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부담스러워서겠죠. 자꾸 음식을 들고 오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 알았어. 너도 일 있으면 바로 끊어.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한다는 걸, 내가 그들의 일상에 끼어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요.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돌려 표현한 거죠.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내일 만들려고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죠. 시장에서 신선한 걸로 골라 산 것들이었습니다. 멸치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무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이것들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 게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들에서는 지금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겠죠. 웃고 떠들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들마저 독립하고 이제는 며느리에게마저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쑤셔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그들이었죠. 나는 본능적으로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들린 대화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 병원은 어땠어?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죠.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이 마트 안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 순간 작년 이맘때쯤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죠. 사촌 동생 네 손자 자랑을 한참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애 낳는 것도 미적미적이야.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가졌는데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었죠. 나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의뢰하는 그런 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그저 요즘 잘 지내는지, 며느리는 건강한지만 물었죠. 며칠 후 아들이 퇴근 후에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지수가 작년에 유산을 했었어. 찻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아들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며느리가 하루 종일 울었다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다고요. 그때 엄마가 그 말 하셨잖아. 젊은 것들이 애 낳는 것도 미적거린다고. 아들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상처 입은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던 거죠. 방금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던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그 후로 엄마 뵙는 게 힘들어졌어. 엄마 잘못이 아닌 걸 아는데도 자꾸 그 말이 생각난대.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하는 담담한 어조였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아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서 지난 1년간의 고민과 아픔이 읽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들고 온 음식을 보며 어떤 기분이었을지도요.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녀에게 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기대와 관심을 감당해야 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현관문 밖에 세워두었던 이유가 그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보호하려 했던 거죠.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괜찮은 며느리인 척하느라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 말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던 걸까? 창밖의 별들을 보며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 거리가 사실은 내가 만든 상처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아들이 간 뒤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려다가도 도마 위에 올려놓은 채소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이제 누구를 위해 이것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 만들어도 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늘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맞벌이 하느라 바쁜 아이들을 위해 반찬이라도 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늘 우리 둘만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아픔을 겪은 후에는 더욱 그랬겠죠. 우린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몰랐을 뿐이죠. 나는 며느리의 상처를 몰랐고 며느리는 내 선의를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왔으니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만으로 가족이 되는 걸까? 아니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거리를 존중하는 게 진짜 가족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보며 저 집들에도 각자의 사연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그 안에는 말 못할 상처와 갈등이 있을 테고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죠.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수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수야. 제가 그동안 너무했죠?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며느리의 말이 끊겼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 사실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매번 현관에서만 받고 미안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거리를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지수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심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죠. 전화기 너머에서도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며느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죠. 마치 우리의 관계도 구름을 걷어내고 나면 저렇게 밝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아들네 집으로 가지는 않았죠. 대신 냉동실에 차곡차곡 보관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오늘 저녁 집에 와서 외투를 벗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발신자를 확인하니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내용일까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라는 표현에서 며느리도 그날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마도 현관문 앞에서 나를 돌려보낸 그날 말이겠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가슴 위로 내려왔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숨은 답답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봤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는 말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용기를 낸 거겠죠.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처럼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너무 가볍게 쓰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무겁게 쓰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지수도 편하게 지내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혹시 너무 짧았나 아니면 너무 차갑게 느껴지진 않았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였고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문자 하나가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말과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는 말 사이에서 며느리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죠.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거실 탁자 위에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작년 명절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만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생겨났거든요. 내일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창밖의 별들이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우리 사이에도 작은 빛이 생겨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 때문인지 밤새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뿐했죠.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리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 있지. 무슨 일인데? 지수가 엄마랑 같이 점심 먹고 싶대. 괜찮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니. 어제 문자에 이어 이런 제안까지.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죠.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집 근처 그 카페 있잖아. 거기서 만나면 어때? 집이 아닌 카페에서 만나자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서로에게 부담 없이 만나자는 배려였겠죠. 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주말이 되기까지 며칠 동안 나는 무엇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죠. 마치 처음 며느리를 만나던 날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죠. 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죠. 우리는 마주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서로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지수야 나도. 동시에 말을 꺼내서 우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죠. 며느리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알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며 나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며느리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죠. 아마도 긴장해서일 겁니다. 아니야, 지수야. 엄마가 더 미안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와 커피 머신 소리만이 들려왔죠. 창밖으로는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오해와 서운함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가끔 이렇게 만나면 안 될까요? 집이 부담스러우시면 밖에서라도. 며느리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조금씩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는 것까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나누는 진짜 대화였죠. 카페를 나서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제가 연락드릴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천천히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나는 내일 아들네 집에 김치를 갖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언젠가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건너야 할 선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허물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에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아들네 집으로 가지는 않았죠. 대신 냉동실에 차곡차곡 보관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오늘 저녁 집에 와서 외투를 벗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발신자를 확인하니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내용일까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라는 표현에서 며느리도 그날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마도 현관문 앞에서 나를 돌려보낸 그날 말이겠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가슴 위로 내려왔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숨은 답답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봤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는 말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용기를 낸 거겠죠.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처럼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너무 가볍게 쓰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무겁게 쓰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지수도 편하게 지내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혹시 너무 짧았나 아니면 너무 차갑게 느껴지진 않았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였고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문자 하나가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말과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는 말 사이에서 며느리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죠.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거실 탁자 위에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작년 명절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만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생겨났거든요. 내일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창밖의 별들이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우리 사이에도 작은 빛이 생겨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주 아들네 집을 찾지 않았죠. 대신 며느리와 한 달에 한두 번 동네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아들도 함께, 때로는 둘이서만 만났죠. 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사이의 어색함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선을 넘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고 싶어요. 집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도 며느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반찬 좀 가져가도 될까요? 만들어둔 게 있어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만 가져오세요. 어머님 김치 먹고 싶었어요. 김치를 먹고 싶었다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만든 음식들이 부담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겠죠. 아니, 어쩌면 진심으로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네 집을 찾았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죠. 그 미소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의무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처음으로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반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둘러앉았죠.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고 내가 가져간 김치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일, 아들의 승진 소식, 날씨 이야기까지.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다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랄게. 그리고 지수야, 조급해하지 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족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 부부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문 앞에서 서둘러 작별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어줬죠. 어머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그래, 건강해야 해. 둘 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들네 집에 김치를 갖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리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며느리가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연결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거리와 이 온기를 지켜나가겠다고,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